아까 처음에 이런저런 안을 얘기하시면서 한쪽은 쓰는 돈을 줄이는 부분이 있어요. 뭐 세액공제, 소득공제도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다른 쪽은 세입을 늘리는 두 가지의 재원 마련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. 하나씩 좀 조금만 깊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. 우선 지출 구조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게 실제로 가능한지 연구가 된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네, 지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도 지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. 그 여러 어떤 항목들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, 일단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 연구를 하신 분은 그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 현금 급여들만 항목들을 쫙 한번 정리를 하신 적이 있어요. 그래서 현금 급여라는 거는 복지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급여들을 의미를 하고요.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해서 주는 생계급여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한테 주는 주거급여 이런 것들과 함께 또 근로장려 세제 이거는 이제 EITC라고 하죠. 조세지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주는 이제 EITC 근로장려 세제, 근로장려금이라고 하죠. 또 이게 그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이제 기초연금, 또 아동수당, 농가에도 지급하는 현금성 수당들이 또 있어요. 그 쌀 직불금, 밭 직불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이게 이제 농민들에게 생계 안정 또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존재를 하는 이제 직불금 제도가 있거든요. 그건 논이나 밭을 소유하고 경작하는 분들에게 네. 지급되는 제도죠. 네. 그 언론에 많이 그 경작 실제로 안 하면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직불금 받아간다고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. 네, 공직자들도 받아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요. 그 일단 어느 정도 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정직불금을 받게 되고요. 또 생산한 쌀의 이제 쌀 가격에 따라서 연동돼서 변동직불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의 예산도 상당합니다. 고정직불금 예산만 1년에 1조 정도 되는데요.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또 많을 때는 2조가 넘어가는 해도 있거든요. 그래서 총 이 직불금 예산만 3조가 훨씬 넘어가는 해도 있고요. 또 이 농가 안정 직불금 제도와 관련돼서 농가 안정으로 총 예산을 따지면은 뭐 5조, 6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게 또 이거 말고도 양곡 매입비라고 정부가 쌀값의 안정을 위해서 그 양곡을 매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양곡을 매입하는 비용도 1년에 1조 정도 되고요. 또 양곡을 관리하는 창고 관리비 비용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각종 이제 그런 예산 생계 안정을 위한 이제 그런 그 예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직불금 같은 경우에 농가에 가는 돈인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기본소득으로 아예 농민 개인에게 다 지급을 하는 식으로 대체를 하자 이런 방안인 거죠. 그거는 이제 이 연구자 이 최한수 연구원께서 이제 짠 안이고요.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. 농민들은 나는 땅이 많아서 직불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땅 적은 사람과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것에는 늘 여러 이해관계와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군요. 또 아까 그 우리 소득공제, 세액공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? 소득공제, 세액공제가 되게 복잡해서 지금 어떤 거를 안 해주고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런 안이 논의가 되는 건가요? 네, 직장인들한테는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으로 더 익숙하죠. 그게 어떻게 된 제도냐면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라는 그 근로소득세가 원천적으로 징수가 되거든요. 근데 마지막 연말에 따져봤을 때 내가 그 원래 내야 할 세금과 원천징수액의 그 차이를 보고서 내가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으면 더 내야 되는 게 이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인데요. 그러면 우리가 원천징수된 금액과 왜 내야 할 소득세가 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그동안 연말정산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많이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때문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거든요. 근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 이제 각종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근데 공제라는 건 무엇이냐? 그 굉장히 다양한 공제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그냥 대표적인 예는 신용카드 공제죠.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이제 일부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이제 그런 공제액인데요.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라는 것도 받게 되고요.
또 이제 각종 정부가 정책을 내서 새로운 제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공제쟁도를 많이 늘리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없던 뭐 새로운 공제 항목, 학자금 대출을 갚는 돈에도 공제를 해주겠다, 뭐 연금 보험에도 공제를 해주겠다, 뭐 이런 그렇죠.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생기고요. 또 이런 제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져서 이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잘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. 잘 아는 사람들만 잘 활용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활용을 못한다. 네. 그런 점이 있고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공제도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근데 돈 많이 버는 분들이 그 사실 이것도 세금 제도잖아요. 복잡한 세금 제도인데 복잡한 세금 제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록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요. 돈 많이 받는 분들이 확실히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잘 받아가지고 절세를 그러니까 절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절세를 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였을 때 많이 했던 취재 중에 하나가 그 고위공직자들의 그런 이제 검증 취재라 그러죠. 뭐 청문회 전에 그런 취재들을 많이 했었는데요. 근데 그런 취재를 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분들 정말 법제도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의 놀라운 수준의 절세 비법들을 또 알기도 하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 소득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4,600만 원, 8,800만 원 이 구간들을 넘나들게 되면 소득세율이 확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지 않도록 딱 이 정도 금액에서는 뭐 기부를 한다든지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법을 잘할수록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고소득자일수록 제도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그 예산들을 대폭 줄여가지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. 어차피 제도를 잘하는 분들 또 재산이 더 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재원을 줄여서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을 쓰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면 공제를 굉장히 많이 받던 분들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 공제 없어지고 기본소득이 들어오는데 그 액수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나눠주다 보면 액수가 작을 테니 공제를 별로 못 받던 분들이 대부분 추가 소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네요. 그렇죠. 아, 그렇군요.